자, 그 다음에 토지용 한번 볼게요.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부동산의 분류되어 있고 밑에 토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지용어. 그래서 토지용어는 요거는 시험 문제가 해마다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출제되는 문제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자, 토지용어 보니까 칠판에 보니까 지목과는 구별할 것 되어 있습니다. 지목과는 구별할 것. 그러면 지목과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토지용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지목과 토지용어는 어떻게 다른지. 자,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자,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목상으로는 대라 그럽니다. 대.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업용 용지는 공장용지라 그러죠. 공장용지. 얘를 갖다 우리는 공장용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는 장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지목과 대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구청에 와보면은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 그래서 대장에 그는 쓰는 보호들을 갖다 우리는 지목이라고 합니다. 장부, 대장에 쓰는 그런 보호들을 뭐라 그러고 지목이라 한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주상공업용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그냥 농지라 그래요. 농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기록되는 용어하고 여러분들이 구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지적법 시간에 나오는 지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토지용어를 배운다 봐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하면은 자, 넘겨볼게요. 자, 교과서 한번 넘겨봅니다. 자, 31페이지 보니까 밑에 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 부지 돼 있죠. 택지 부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대란 말이 있고, 대 이거는 지목입니다. 대 이거는 지목. 자, 넘겨봅니다. 후보지 이행지 돼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필지 획지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대지뱅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요런 토지용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을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29페이지. 자, 눈으로만 봅니다. 눈으로만. 거기에 1, 2, 3번에 보니까 전답과수원 돼 있죠. 전답과수원. 자, 전답과수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갖다 우리는 농지라 그러죠. 전답과수원인 것을 농지라 그럽니다. 농지. 자, 그 다음에 8번 구분 한번 볼까요? 8번 구분. 8번 구분에 보니까 대란 말 보이시죠? 공장용지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지목입니다. 대공장용지. 자, 우리는 뭐랍니까 하면 이걸 8번 구분을 합쳐서 택지란 말을 씁니다. 택지.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자, 16, 17, 18, 19번 한번 봅니다. 16, 17, 18, 19번.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것들을 다 지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어 한번 뽑을게요. 국어. 국어란 것은 뭡니까 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인공적인 수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자, 오른쪽에 보니까 25, 26번. 종교용지라 되어 있죠. 뭐 교용지, 사찰용지 이런 말 안 쓰고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자, 그 밑에 1번에 보니까 택지 부지 한번 볼게요. 택지 부지. 자, 여기 보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 도로철도, 그 다음에 하천이 있다 볼게요. 하천. 주상공업용지 같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 세 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라 봐야 돼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이런 것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잘 배워놓으세요. 잘 배워놓으시면 우리 부동산 학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 현장 나가지고 일하실 때 용어들을 다 쓰는 것들이에요. 1번 파트부터 해서 8번 파트까지 다 쓰는 것들이에요. 언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급화로 쓴다 봐야 돼요. 고급화. 그래서 그걸 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듣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저걸 꼭 가져갈 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특징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맞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이걸 어떤 택지를 한다고. 택지. 공법에서는 대지라 그러죠. 그래서 택지하고 대지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은 대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나 우리 공인중개사는 택지를 많이 써요. 그러면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것들. 도로, 철도, 하천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안 돼요? 얘들은 특징이 건축이 안 돼. 얘들은 건축이 안 돼. 그러면 도로나 철도, 하천을 위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까? 하면 얘들을 위해서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없어. 그냥 전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그냥 필지란다. 부지란 말 씁니다. 부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거용 택지 부지 괜찮아. 상업용 택지 부지 괜찮아요. 공업용 택지 부지 괜찮아. 그런데 도로 택지란 말씀 안 돼요. 도로는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란 말 쓰셔야 돼요. 그래서 택지란 것은 주상공업 용도죠. 용도로 이용되거나 안 그러면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저걸 하더니 택지라 그러고. 자, 부지는 체크할 게 포괄적 용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를 전체적으로 읽어줄 때 이걸 하더니 부지라 그런다 봐야 돼요. 자, 교재에 보시면 31페이지죠. 1번. 택지라는 것은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주상공업용도 같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 자, 밑에 이번에 부지죠. 부지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하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부를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됐나요? 자, 넘깁니다. 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이번에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나옵니다. 후보지하고 이행지.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농지 임야 땅이 있어. 자, 우리가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예? 공급이 안 되죠. 아파트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원 오기 전이고. 땅은 천지야. 땅은 천지지고 뭐. 그죠? 옛날 문화재 좀 밀어내면은 천지로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거기에 한강을 딱 메꾸면 되겠던데, 그죠? 한강 매립하면 아파트 엄청 들어오겠던데. 굳이 뭐 한강 조망이래갖고 뭐 아파트 싸울 필요 있나? 그냥 매립해갖고 아파트 싹 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양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전부 다 택지로 만들어가 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싸고 아파트도 계속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란 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신도시의 원래 땅은 뭔데? 전부 다 이런 땅이야. 물론 택지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무슨 땅? 농지 임야 땅이에요. 이 땅이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택지가 들어서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선다 봐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3기 신도시 할 때는 이런 어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농지 임야 땅을 누가 사가지고 LH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 입수해갖고 사가지고 그래갖고 문제가 많이 됐죠. 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산 이유는 뭐 때문에? 땅 사놓으면 이래 돼요. 평가가 엄청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수익을 엄청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농지 임야를 갖다가 개간해서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까지 시간이 짧다 길다? 엄청 길다 봐야 돼. 아직 3기 신도시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지금 3년 4년이 걸려도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의 토지, 전환 과정의 토지 얘를 뭐랍니까 하면 후보지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고 대통령 후보를 거쳐야 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이 되기 위해서도 뭘 거쳐야 됩니까? 반장 후보를 거쳐야 돼요. 이래서 전환 과정의 토지, 전환 과정의 토지를 요걸 뭐라 그럽니까?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럼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한번 볼까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하게 되면은 후보지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농지 임야죠. 농지나 임야 이런 땅을 뭐로 택지로 전환 과정의 토지라 보시면 돼요. 농지 임야의 땅을 뭐로 간다고? 택지로 가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뭘 한다고? 이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후보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논이 뭐가 돼야 되고 주거용지가 돼야 되고 여기 논이죠. 논이 뭐가 돼야 되고 주거용지가 돼야 되고 상업용지가 되고 공업용지가 되면 이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밭이 주거용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되고 공업용지가 되면 이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후보지라는 것은 이러한 택지농지 임지 용도지역 상호간이란 말이 나와요. 용도지역 상호간의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의 토지입니다. 전환된 데만 안 돼. 전환 과정의 토지를 말한다고 이걸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그럼 이행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이행지라는 것은 용도지역 이내에서 다시 말해서 택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주상공업용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주거용지를 이걸 상업용지로 바꿔야 되겠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택지 이내에서 전환되는 과정 맞습니까? 이걸 뭐란다고? 이걸 이행지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전환 중이면 이걸 뭐라 그러고? 후보지라고 그러고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행지란다 봐야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오른쪽에 보니까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란 말이죠.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라는 것은 이거는 공통지인 거라 봐야 돼요. 전환 과정의 토지, 전환된 토지하면 안 됩니다. 전환된 토지하면 안 되고 전환 과정의 토지. 1번 후보지. 용도지역 중에서 대분류간 택지, 농지, 임지돼 있죠. 거기에 체크할 것은 상호간에 체크합니다. 체크할 것은 상호간에 체크합니다.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자, 이행지 한번 봅니다. 이행지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택지, 농지, 거기 보니까 내에서란 말 보이세요? 택지, 농지, 내에서란 말 보이세요? 네,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할 때는 가장 체크 잘하는 사람은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하죠. 근데 거기다 줄 다 끊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은 줄 다 꺼야 돼요. 그래서 체크는 제가 하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습하기도 엄청 좋아. 그럼 내가 체크하라는 부분,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그럼 여기서 이해할 것은 용도지역 상호간이란 말과 용도지역 이내란 말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땐 그래 놓겠죠. 이래 놓는다니까. 다른 말보다는.
그럼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이거죠, 이거. 택지, 농지, 임지, 요거. 요렇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고? 후보지. 용도지역 이내라는 것은 이거죠,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래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행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됐나요? 자, 공통적인 말은 뭔데? 공통적인 것은 전환 과정의 토지. 공통적인 것은 전환 과정 또는 전환 중 또는 전환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전환 과정의 토지 또는 전환 중 또는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럼 틀린 거는 어디서 차이 납니까 하면 용도지역 상호간이란 말과 용도지역 이내란 말이 틀린다 봐야 돼. 그래서 상호간의 전환 중이면 이걸 뭐라 그러고? 후보지. 이내에서 전환 중인 것은 이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필지, 획지.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 요 그림을 보니까 필지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필지가 4개. 뭐 보고? 요거 보고, 그죠? A, B, C, D 소유자라는 것은 뭘 보고? 지번 보고, 번호 보고. 됐나요? 자,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필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번을 붙여갖고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 소유권의 어떤 표시로 쓰는 것을 요 단위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필지라 그럽니다. 필지. 필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는 법적 개념이라 봐야 돼. 소유권을 가릅니다. 뭘 붙여서? 지번을 붙여갖고. 그래서 지번을 붙여서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뭘 한다고? 이걸 필지라 그럽니다. 자, 가격을 보니까 요거는 1,000만원이야. 얘도 1,000만원이고, 얘도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500만원이야. 얘 왜 가격이 쌉니까? 맹지이기 때문에. 맞죠? 자, 우리 이때 필지로 보면 토지가 몇 개? 몇 필지? 4필지. 가격 수준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가격 수준은 몇 개로? 2개로.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하고 또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이걸 뭐랍니까? 획지란다 봐야 돼. 획지.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것, 가격 수준이 같은 1단위 토지들을 말합니까 하면 획지란다 봐야 돼요. 그럼 이 토지를 설명할 때는 이 토지는 4개의 필지와 2개의 획지로 구성이 됐다 봐야 돼요. 법적 개념으로 물어볼 때는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리기 때문에 법적 개념을 물어볼 때는 필지,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가른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걸 획지란 말을 써야 됩니다. 획지.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4개의 필지와 몇 개의? 2개의 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 볼까요? 33페이지. 그 양가로 5번 되어 있죠. 5번에 보시면은 필지 획지 되어 있습니다. 필지란 것은 지원이 붙은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필지.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자, 그 다음에 획지란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죠. 가격 수준 체크하시고 밑에 보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자, 그 밑에 6번에 보니까 대지맹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맹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 대지라는 것은 요거는 한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밑에다가 흑토자가 들어와서 이 대지가 된다 봐야 돼요. 근데 요 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요 흑토자가 아니고 뭐 어떻게 됐어요? 밑에 오도자가 들어갔고 요 대자는 얘는 자루대자입니다. 자루대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분명히 빨간 색깔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나와요? 그죠? 많이 눌려서 그렇나? 자,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대지는 여기 밑에 흑토자 들어갑니다. 흑토자. 근데 여기는 오도자 들어가.
오드자 들어가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자루대자라 그럽니다. 자루대자.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형제나 자매들끼리 옷을 같이 입었죠. 그래서 특히 동생이 언니 옷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키 작은 동생이 키 큰 언니 옷을 뒤집어 쓰면은 나가면은 그때 부모들이 뭐라 했냐면은 제발 니 그 자루 같은 옷 좀 집어치워라 그러거든. 제발 그 자루 같은 옷 좀 입증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옷 어자를 넣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뀝니까 하면 자루 대자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루 대자 요거는 대지라 봐야 돼. 55번 요거 자루같이 생겼으면서 좁은 통로의 토지, 요걸 뭐라 그럽니까? 자루 대자의 대지라 그래요.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맹지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 특징. 물론 도로에 접하지 않았죠. 물론 도로가 안 보여요. 맹인이 뭡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맹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도로가 안 보여. 그래서 도로가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는데 특징이 뭐가 특징입니까? 얘는 뭐가 안 돼? 건축이 안 돼. 우리 토지에서 유일하게 건축이 안 되는 토지가 맹지입니다. 맹지.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33페이지의 밑에 6번 대지맹지 1번에 보니까 대지돼 있죠. 대지. (1번에) 보니까 대지되어 있습니다. 택지가 다른 택지에 의해서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지만 좁은 통로에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다시 말해서 좁은 통로에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갖고 우리는 대지라 그럽니다. 대지. 한문 잘 보셔야 됩니다. 한문. 그 대자는 자루 대자의 대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맹지죠. 맹지라는 것은 둘째 줄에 건축법상 뭐가 안 된다? 건축이 안 됩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라 그럽니다. 그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맹지 사가지고 도로 내에서 건축하는 법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한번 볼게요. 7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지 건부지 나옵니다. 나지 건부지.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얘는 이쁜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대서 이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나지라 그러고, 건물이 있다 해서 이거는 건물이 있는 부지라서 이걸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라 그럽니다. 자, 이 토지 자체만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토지 자체만 매매하게 한다게 되면 나지 평가액이 높겠습니까? 건부지 평가액이 높아요? 나지가 높아. 나지가 훨씬 비쌉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 사법상의 제한이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산다는 것은 이 토지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챙기려고 그래. 이 토지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챙기려는데 얘는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토지를 활용하기 너무 좋아. 근데 이 토지를 활용하면 얘가 꼭 늘리고 있어. 건물이 꼭 늘리고 있죠. 그럼 이 건물이 뭘 갖고 있습니까 하면 건폐율, 용적률, 여러 가지 권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토지를 활용하려면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나지 평가액이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건부지 평가액보다는 어떻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건부지 가격이 싸대서 건부 감가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건부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지 건부지를 봤을 때, 나지 건부지 평가액을 봤을 때는 건부지 가격은 나지 평가액보다 낮더라. 그래서 원칙을 뭐란다고? 건부 감가라고. 그러면 건부지가 왜 싼데 하게 되면은, 건부지가 왜 싼데 물으면 그때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제한하는 사법상의 제한 때문에 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가지고 싼 토지를 샀는데 내가 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해야 돼요. 철거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엄청 많이 된다 봐야 돼. 그래서 나지 평가액이 건부지 평가액보다 어떠다? 비싸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말한다고 건부 감가란다고. 이걸 말한다고 건부 감가란다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 밑에 3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보충학습 안 봅니다. 보충학습. 자, 거기 보니까 원칙은 뭐로 되어 있고, 원칙은 건부 감가로 되어 있고, 원칙은 건부 감가인데 예로서 뭐가 있습니까? 건부, 예로서 건부 증가란 말 보이세요? 증가란 말. 예로서 건부 증가. 건부 증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건부지 평가액이 나지 평가액보다 높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어떤 경우? 수용당할 때. 수용당할 때. 자, 요즘 여러분들도 뭐 서울 한남동이라든가 부산의 광안리라는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어떤 2층 이런 단독주택. 내가 봐도 그림을 참 못 그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2층짜리 보통 이런 단독주택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문화가 조금 바뀌죠. 이제 고령한 사회에 자꾸 접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1층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2층에서는 하우스로 이제 여기서는 잠도 자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안리라든가 서울의 한남동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집이 참 많이 늘어나요. 이런 문화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하면 일본에서 갖고 왔죠. 일본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보시면은 이런 집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오므라이스를 이렇게 막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돈가스를 굽고 계시고 이런 걸 많이 봐. 옷가게 이런 것도 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 집에서 평생 살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갑자기 도시계획이 들어와.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해야 되죠. 수용해야 돼요. 나는 이걸 묵고 살고 있는데 뺏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토지 공개점 제도죠. 토지는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은 정부가 사용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쫓겨나잖아. 이때 보상받을 때는 옆에 있는 나지보다는 보상평가가 어떻다? 높다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온다고? 이런 데는 건부 증가가 온다고.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나지 건부지를 정리합니다. 나지 건부지는 기본 원칙은 뭐가 돼야 되고, 기본 원칙은 건부 감가. 기본 원칙은 뭐 때문에? 건부 감가. 그러면 건부 감가의 원인이 뭐냐 이라면은 건부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뭐가 나오고? 건부 증가. 뭐 할 때? 수용당할 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참고삼아 이야기하면은, 나대지는 뭐예요, 나대지? 나지인 토지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까? 물어보면, OX. X. 나대지는 뭐예요? 나지긴 한데, 지목이 돼야. 그래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나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장용지에 예를 들어서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그걸 갖더니 나장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하고 나장지는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에 보면은 광고할 때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공장 토지 매각합니다 해서 나대지라 놨어. 그 틀린 말이죠. 공장 토지를 매각할 때는 나대지란 말 쓰면 안 되고 나장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공지, 공한지, 10번에 휴한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자,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용어 자체에서. 자, 여기 보니까 공지, 공한지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휴한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공지란 말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공지가 들어가 있고, 공지란 말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자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그럼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 그래요.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는데, 이때 공지는 여기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죠.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해서 건축 짓고, 그 다음에 옆에 남아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지라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에, 자, 건축 면적이 한 50% 정도. 여기다가 이제 용적률 쌓았고 건물 지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건물 짓고 남아있는 토지 이런 거 있죠. 이걸 뭐 한다고? 공지를 한다고. 그러면 공지란 말이 설명을 하려면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용으로 건물 짓고 남아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공지를 한다고. 그러면 공한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이건 돈한지입니다. 돈한지. 공한지라는 것은 얘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면 도시토지란 말이 나와야 돼요. 도심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거 센터 안 짓고 그냥 비워두고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 있죠. 그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공한지라 그래요. 공한지.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가 상승 기다립니다.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개발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이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공한지라 그럽니다. 공한지. 일종의 주차장이라 보시면 돼요. 돈한지입니다. 돈한지. 자, 그 다음에 휴한지하고 유휴지는 앞에 있는 요거 휴자. 요 휴자가 무슨 휴자입니까 하면 얘는 실휴자입니다. 그래서 쉬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휴한지. 요 유자는 얘는 놀유자야. 노는 토지를 갖다가 우린 유휴지라 그럽니다. 유휴지. 그래서 휴한지는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했죠. 농사를 계속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쉬어야 될 시점에 한 3개월 정도 또는 1년까지도 조금 비어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휴한지라 그러고, 유휴지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놨어. 근데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비워두죠. 이걸 말한다고 유휴지라 그럽니다. 여기 양산 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양산에 유지가 많죠. 부산대학병원이 부산대학 옆에다가 땅을 크게 사놨어요. 그대로 놔놨죠. 그걸 말한다고 유휴지라 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한지란 말과 유휴지란 말은 틀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만 맨 앞에 글자만 보시면 돼. 놀유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유자 요거만 보시면 돼. 넘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오지 마시고 맨 앞에 글자만 보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5페이지 9번. 9번에 보니까 공지, 공한지. 1번에 공지를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해서 건축하고 남아있는 토지. 공한지라는 것은 도시토지입니다. 도시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서 남겨둔 토지. 10번에 휴한지죠. 휴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그 다음에 유휴지는 요거는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 그럽니다. 유휴지. 자, 밑에 법지, 빈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법지란 것은 이런 어떤 집과 집 사이입니다. 이런 게. 요런 땅. 특히 이런 건 이제 부산가면 많죠. 부산 가면 이제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많아갖고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기울어진 땅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살고 그랬죠. 뭐 영도라든가 뭐 청학동, 삼복도라든가 감천문화마을, 저 수정도 꼭대기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런 집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 땅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 땅을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자, 법지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에 사람이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있는데 뭐가 있어? 없어. 활용실이 없어. 쓸 데가 없어.
자, 이와 비례해서 우리가 바닷가가 보시면은 바닷가 물 들어오는 데서부터 위에 도로까지 요 중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백사장이라 그래요. 백사장.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활용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해운대 가면 뭐 비축전이 뭔가 하고 있죠. 이런 거.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빈지라 그럽니다. 빈지.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빈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교과서는 뭐만 챙깁니까 하면 박스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은 법지라는 것은 법자가 들어가 있죠. 법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법지. 빈지라는 것은 소유권 없죠. 법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없어. 그런데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빈지라고 합니다. 빈지.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갯벌 같은 걸 뭐라 그럽니까? 갯벌. 갯벌, 서해안 같은 데 가면 갯벌 많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거의 한 300~400m씩 일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갯벌. 간석지라 그러죠. 간석지라 그럽니다. 갯벌에다가 이걸 갖다가 육지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육지로 만들면 간척지가 되죠. 간척지. 그래서 빈지, 간석지, 간척지 다 틀립니다.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놨다가 동해안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지만 서해안 저쪽으로 놀러 가 보시면은 앞에 쭉 보면 앞에 노을 지는 데 보면 물이 쫙 이래 빠져 있어. 그럼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내 바닷가라고 설명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간석지라 한다. 건물 지역과 육지로 만드는 것은 간척지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도 알 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은, 선화지하고 포락지 나와있죠. 선화지하고 포락지. 자, 요거는 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화지라는 것은 고압선 아래 토지입니다. 우리 여기 같으면은 서생 같은 데 보시면은, 고압선 아래 토지를 선화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것은 요거는 하천 밑에 있는 토지인데, 하천이 범람되어 버렸어. 그래서 사라진 토지를 갖다 우린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요걸 갖다 우린 포락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소지원지. 소지원지라는 것은 미성숙 상태의 토지를 갖다 우린 소지원지라고 합니다. 소지원지. 미성숙 상태의 토지를 소지원지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한계지라는 거 보이시죠? 한계지. 자, 한계지에서는 체크할 것은 그게 첫째 줄에 보시면은 최원방권상의 토지, 그것만 체크합니다. 한계지라는 것은 최원방권상의 토지. 이런 거죠. 자, 여기가 농지입니다. 이게 정체가 농지야, 농지. 근데 농지의 중앙에 보니까 여기가 비옥도가 제일 좋아, 비옥도. 그래서 중앙으로 떨어진 맨 끝에 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갖다 우린 한계지라 그래요.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다 봐야 돼. 최열등지입니다. 최열등지. 옛날에 고속도로 이제 입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경산 남북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울산입니다 할 때는 옛날에는 여기다가 혜태 동상이 이렇게 있어갖고 다 이래 선전을 해놨어요. 옛날에 이래. 지금 안 그래 돼 있지만. 이런 땅들을 다 뭘 한다고 이걸 갖다 우린 한계지라 그럽니다.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한계지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지용어입니다. 토지용어. 자,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업의 분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네. 자, 요거는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부동산업의 분류라 돼 있죠.
자, 부동산업을 갖다 우리는 크게 나눌 때는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임대 공급과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업을 두 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고? 임대 공급과 서비스업으로 나눈다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오늘은 서비스업에 관련된 요 4개 항목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4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나가서 일할 때 전부 다 쓰이는 것이 요거죠.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여기는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감입니다. 중자감. 그래서 관리, 중자감 기억합니다. 자, 7판 한번 볼게요.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업 분류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임대 공급과 서비스업으로 나눈다고. 이쪽 거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되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 다 제껴놓고 서비스업만 하나 외워놓자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 관리, 근자감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자감. 서비스에서는 관리,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감. 요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표준산업을 분리해서, 부동산업을 분리해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놓고 뭘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업 예를 딱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래서 1번은 관리, 2번은 중개, 3번은 자문, 4번은 임대, 5번은 감정평가. 문제 내기가 아주 좋죠. 공부하는 사람 다 틀리죠. 임대란 것은 당연히 어디 포함된다고?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보통 생각해. 그죠? 중개할 때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이거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는 임대 공급업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고, 크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임대 공급과 무슨 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4개만 기억하자고. 서비스업 4개를 기억할 때는 중개, 근자감이 아니고 뭐?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감 요 3개만.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표시하시고 이거는 빨리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38페이지 보니까 주택용어 나와 있습니다. 주택용어. 주택용어가 요즘 들어서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와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주택용어에서는 거기 보니까 교과서 보시면 1번에 뭐가 나와 있고 1번에 단독주택이 있고 2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있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이세요? 1, 2, 3번만 체크해 놓습니다. 1, 2, 3번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는 단독주택이요. 단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는 등기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여기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몇 명? 그럼 여기는 여러 명이라 봐야 돼요. 여러 명. 그럼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 명의가 한 사람. 여기는 뭡니까? 호실당 등기가 다 되어 있다 봐야 돼요. 호당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3층짜리죠. 3층짜리. 호실이 이렇게 해서 9개 있어. (101호) (102호) (103호) (201) (202) (203) (301) (302) (303) 그럼 이걸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물어보면은 몰라. 등기 봐야 되죠.
이게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요건 뭐가 됩니까? 단독주택. 근데 101호, 102호, 103호 전부 다 따로 등기가 됐으면 이거는 뭡니까? 공동주택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나는 것들은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전부 다 명의 등기자가 몇 명? 한 명이죠, 한 명. 단독주택에 사고 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사고 날 일이 없죠. 공동주택은 등기부 떼보면 되잖아. 근데 단독주택은 이거 등기부 뗀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 사람들이 보증금으로 받아낸 금액이 들어갔다 안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죠. 몰라.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 등기부 내가 이게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이 있는가 떼보면 등기부 딱 떼보면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의미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등기 명의자가 한 사람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구분 등기. 자,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네 가지죠. 단독,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공간인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도 안 나옵니다. 높은 사는 사람들이 쓰는 저런 공간 같은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중주택가, 그 다음에는 다가구.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기숙사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봐야 돼요. 물론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 여기 챙길 것은 다중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4개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는 시험 문항수가 5개죠. 1, 2, 3, 4, 5번. 그래서 항상 요 4개가 나오고 한 개가 얘가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체크했던 거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얘들이 들어가는지 요 4명이 하나를 차고 들어온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일단 아파트 제끼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 돼야 돼. 7개층이라 하더라도 7층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 되면 그걸 가두린 아파트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남아있는 건 지금 몇 개층 남았어요? 몇 개층 남았습니까? 5개층 이상은 넘어갔죠. 뭐로? 아파트로. 그럼 뭐만 남았어? 4개층 이하만 남았다 봐야 돼요. 이때 사자가 들어오면 얘는 공동주택, 3자가 들어오면 단독주택이라 봐야 돼요. 정리합니다. 5, 4, 3 정리합니다. 5개층 이상 아파트, 4개층 이하 공동, 3개층 이하 단독주택. 됐나요? 자, 그러면 4개층 이하인데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2개, 연립하고 다세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5개층 이상은 아파트, 4개층 이하는 연립 다세대, 3개층 이하는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라 봐야 돼요. 근데 3개층 정도 되면은 밖에서는 구분이 안 가. 밖에서 3개층 되면은 다세대도 될 수 있고 다가구도 될 수 있어. 그럼 뭐 보셔야 됩니까? 등기 보면 되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되고? 다세대. 그 다음에 전체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가구라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게 3층짜리입니다. TV를 너무 해봤어. TV를 보니까 옥탑방에서 기타 들고 노래치고 삼겹살 구우면서 막 이렇게 장식 놔놓고 의자 하나 딱 놔놓고 막 즐기는 이런 걸 TV에서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옥탑방을 하나 딱 이렇게 지었습니다. 큰일 나죠. 왜 큰일 납니까? 원래는 뭔데? 1인 명의자
단독주택인데, 그래야 하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한 사람밖에 안 나가죠. 그런데 옥탑방 딱 들어서게 되는 순간에 이게 뭐가 바뀝니까?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바람에 호당 세금이 따로 다 나온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으려면은 구청에 전화하셔갖고 구역이라든가 면적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엉뚱하게 지었는데 고발만 안 당하면 되죠. 예, 고발만 안 당하면 되는데 누가 고발했다면 이건 난리 납니다. 됐나요? 자, 그만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명의 몇 사람? 한 사람. 여기는 여러 명이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숫자 기억하자고. 543. 5, 4, 3. 얘는 아파트, 얘는 이제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안 되고 두 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4. 연립 다세대. 3. 다중주택 다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것은 한개동의 바닥면적 연면적이라 그러죠. 한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부 다 기준이 660제곱미터입니다. 전부 다 기준이 660제곱미터예요. 저도. 그런데 초과되면 뭐가 됩니까? 연립주택. 다시 말해서 이거는 200평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연립주택 다세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빌라라죠, 빌라. 그 연립주택은 이걸 갖다 우리는 호화빌라라 그러죠. 연예인들 사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5는 뭐라고? 아파트. 4는 연립하면 다세대인데 초과란 말이 나오면 연립. 그냥 이하란 말이 나오면 다세대. 자, 3으로 나오는 것은 뭐 있습니까? 3. 다중, 그 다음에 다우. 얘는 똑같아. 3계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 조건이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면에서 틀린다 봐야 돼요.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고시원 생각하면 되죠. 고시원. 시설수는 있는데 밥을 해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설수는 있는데 밥은 해먹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욕실은 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치사시설이 없다 봐야 돼. 이걸 우린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사시설이 없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것은 19세대 이하란 말이 나옵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하더니 다가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외워버리는 게 낫죠. 그냥 공부할 때 한번 외워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가 구분할 때는 5, 4, 3.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얘는 뭐가 되고? 아파트. 얘는 연립하면 다세대. 이때 초과란 말이 나오면 연립, 이하란 말이 나오면 다세대. 얘는 다중하면 다가구. 이때는 조건이 똑같죠. 3계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란 말 똑같아. 그런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면 다중.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면 다가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봤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봅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서 체크할 것은 거기에 40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은 거기에 구분되어 있고 의되어 있나요? 구분과 의 요 두 개만 봅니다. 구분과 의.
자, 자연적 특성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연적 특성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 토지. 인문적 특성에 나오는 주인공은 토지 플러스 누가? 인간이 들어옵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자연적 특성에서는 거기 보니까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되어 있어. 뭐가 불가능인데 보니까 이동 안 돼, 생산 안 돼, 소모 안 돼, 대체 안 돼. 물리적으로는 뭐뭐가 불가능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 오른쪽에 인문적 특성 한번 봅니다. 인문적. 경제적으로 가능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시험 문제에서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하셔야 돼요. 물리적 공급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해야 돼요. 물리적 감가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해야 돼요. 근데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하셔야 돼요. 경제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된다 하셔야 되고, 경제적 감가는 되고 안 되고, 된다 하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인데 선천적으로 안 되는 물리적 특성을 인간이 들어와가 후천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뭐로 되고, 안 되고, 물리적으로 안 되고, 되는 것은 뭐로 되고, 경제적으로 된다 봐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자, 여기 전체 토지가, 여기 있는 전체 토지의 수가 예를 들어서 농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택지, 그 다음에 임지가 있다 볼게요. 임지. 그림이 좀 그렇네. 자, 여기 보니까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가 우리나라 전국토에 10개씩 있다 보게. 10개. 우리나라 전국토에 택지, 농지, 임지가 몇 개씩? 10개씩 있다 봅니다. 그럼 전체 몇 개요? 30개. 자, 이런 30개의 어떤 물리적 공급이 요게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가를 시킵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 택지가 없으니까 농지 빼들입니다. 농지 5개를 빼들어서 어디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택지 5개로 가져와. 그러면 택지 몇 개 됩니까? 15개. 농지는 몇 개? 5개. 임지는 몇 개? 10개. 그래도 그 전체적인 숫자는 몇 개? 30개야. 그래서 30개에서 30개 바뀌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하더니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택지가 5개 늘어났어. 택지가 5개 늘어난 이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금 부산에 가면은 부산 저기 옛날에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에 북항을 갖다가 전부 다 매립해가지고 거기다 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니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엄청난 그 규모의 설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그걸 매립해가지고 뭐로 만들어서? 택지로 만들어갖고 사업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뭘 한다고?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부산의 마린시티 마찬가지죠. 마린시티도 안에 전부 다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그걸 매립해갖고 아파트들이 막 들어왔어. 그런 공급을 뭘 한다고?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니까.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경제적 공급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된다 봐야 돼.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토지에다가 누가 들어와서 인간이 들어와죠. 토지에서 인간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대여금 만드는 것을 갖다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인문적 특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아까와 똑같아. 원래 우리나라에 택지가 몇 개였는데 10개였고 농지가 몇 개였는데 10개였고 그 다음에 임지가 몇 개, 임지가 10개, 전체가 몇 개였는데 30개였는데 이때 서울에 택지가 없어갖고 농지 5개를 뱉들어 옵니다. 그래서 택지가 15개, 여기가 5개, 요게 10개, 전체가 몇 개? 30개. 물리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급을 뭐라 그럽니까? 택지가 10개에서 5개 늘어난 이런 공급을 뭐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있는 용도를 어떻게 해라? 다양하게 써라. 어떤 목적으로? 최유효용의 목적으로. 최유효용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 최선의 베스트죠. 최고 최선의 베스트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최유용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먹고 저녁 되면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자고 이거야 이거. 이걸 갖다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들어와서 인문적 특성을 만듦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면 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두 번째 토지 합할 수 있죠. 쪼갤 수도 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옛날에 토지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 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농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갖고 계셨는데 죽어서 상속을 받았어. 돈이 안 돼. 그래서 조상욕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계획이 들어왔고 이게 도로가 뻥 뚫힙니다. 보상받으면서 갑자기 가치가 올라갔죠. 그때부터는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겠죠. 맞죠? 요게 위치의 가변성이라 봐야 돼요. 사회, 경제, 행정으로 인해서 없는 토지가 펑 뚫히갖고 위치의 가치가 어떻다? 변했다 봐야 돼요. 위치의 가치가 어떻다? 상승했다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평가액이 엄청 올라갔다 봐야 돼요. 이걸 가두린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나누면 안 되죠. 자연적 특성에서는 안 돼. 어디서? 인문적 특성에서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용도위라 그러죠. 용도위라 그럽니다. 됐나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44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자, 44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인문적 특성 되어 있습니다.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동그라미 1번 용도의 다양성이죠. 용도의 다양성. 기억에 보시면 거기에 최유효용의 판단. 최유효용의 판단에 의해서 니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게 경제적 공급 가능. 그 세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용,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타이틀만. 병합분할의 가능성,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위치의 가변성,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것도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개가 인문적 특성이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좀 쉬고 자연적 특성 보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